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 강의 5번째는요. 물권법인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이 4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법 4파트인데 이 물권법이 출제 비중도 가장 높고 40문제 중에서 물권법은 14문제 내지 15문제 나와요. 출제가 가장 높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 교재를 받으시면 교과서의 그 페이지죠. 페이지 양이라는 거죠. 공부량이죠. 공부량이 기본서 페이지를 얘기해. 기본서 페이지. 기본서도 가장 이 부분이 두꺼워요. 공부량도. 그리고 공인중개사 합격하려면 이 물권법이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일단 민법에서도 이렇게 출제 비중이 이렇게 많지만 또 하나는 2차 과목이죠. 2차 공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등기법, 지적법. 등기법이 12문제, 지적, 측량 및 수량 법률 12문제. 특히 등기 문제 12문제 중에 6문제는 민법을 이 물건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여기에서 중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중개법은 이거 실무가 있는데 또 실무 파트 절반도 또 역시 물건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법은 민법에서 14문제, 15문제지만 2차 과목인 중개사법, 공시법, 하다못해 세법까지도. 그래서 2차 과목에 미친 영향이 적어도 제가 볼 때 10문제는 된다. 그러니까 10문제를 된다는 얘기는 물권법만 알면 2차 과목 중에서 문제 10문제는 건진다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문제입니까? 그럼 총 이게 25문제짜리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15문제짜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최종 합격하려면 2차까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물권법은 민법의 한 파트가 아니라 한 과목이라 생각하셔야 돼. 한 과목에 생각하시고 공부량을 많이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실속이 있다. 또 최근에 물론 출제 경향이 경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공부할 사실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시험을 본다는 것은 좀 더 정확히 중개 실무에 필요한 중개업 볼 때 필요한 민법의 소양을 테스트하겠다. 그러니까 중개업 볼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물권 파트예요. 여기가 중개업 볼 때 가장 필요한 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실무에서 중요하고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말 안 했지만 민법 총칙은 추상적이고 철학적, 학문적이에요. 공부는 어렵지만 시험은 쉬워요. 근데 물권법은 이제 보면 공부는 좀 쉬워요. 왜? 많이 듣던 얘기, 소유권이 어떻고 저당권이 어떻고 전세권이 어떻고 많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문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물권법은 공부하기는 조금 수월하지만 시험은 점점 어렵게 나온다. 이거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권 파트가 이제 몇 파트 이루어졌느냐. 물건 총설이라는 파트예요. 물건 총설 파트가 있고요. 총설이라는 데는 좀 여러 가지 물건에 관해서 물권리,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을 물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갖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동산 얘기는 잊어라. 동산 중개할 일 없잖아요. 기계 한 대 중개하고 젖소 한 마리 중개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꾸자면 우리 물권법이 부르지만 사람이 부동산에 갖고 있는 각종 재산적 권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민법이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총설 파트가 있고요. 또 번째 물권변동 파트가 있어요. 물권변동 파트가 있고 이제 파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점유권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네 번째는 소유권 파트가 있고요. 우리가 보다 보면 다섯 번째는 용익물권이라는 용익물권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한자를 쓰면 용자는 쓸 용자예요. 쓸 용자에 익자는 이로울 익자, 이롭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내 것이 아닌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남의 토지금을 빌려서 쓰는 권리, 남의 걸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그걸 용익물권이라고 불러요. 이 다음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토지 빌리는 지상권, 예를 들면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출제 비중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이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이라는 파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요. 담보는 남의 돈 빌리는 거. 채권 확보. 돈 빌려 쓰는 걸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돈을 빌려온 채권자가 내 돈 받기 위해서 뭘 잡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물권 잡는다 그러는데 이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고 돈 받는 수단이에요. 내 돈 받는 수단. 저당권이라는 담보제도가 있고요. 또는 질권이라는 게 질권. 이 세가 나눠지는데 근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물권 중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물건은 여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185조부터 372조까지 188개 법조문. 이 188개 법조문이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 사람이 동사함을 갖고 있는 재산을 다루는 물건이라는 파트인데 거의 다 현법이에요. 요 중에 이거 하나만 제외해요. 이 질건이요. 그 질건이 뭐냐면 동산담보제도예요. 사람이 기계라든가 이런 동산이고 돈 빌리는 걸 바로 전담포하는 거죠. 내 명품 시계가 있어요.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전담포 와서 시계 맡겨놓고 돈 빌려 쓰는 거. 그 전담포와 돈 빌리는 거 질건이야 부르는 거. 동산담보제도예요. 돈을 갚아야 시계 반지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동산담을 지었기 때문에 동산담은 질건, 전담포 얘기만은 현법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건이란 재산, 물건이라고 불렀죠, 물건. 그러니까 물건 재산이 몇 개가 있냐? 총서는 이제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용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런데 이제 쓰는 공통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점유권을 배우건 소유권을 배우건 용의물건 배우건 뭐 물건 청권이 어떻고 우선적 효력이 어떻고 물건 법정이 어떻고 모든 물건에서 공통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 그 학문적 용어를 개념 정의하는 거, 용어. 공통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다. 근데 보통 여기서 총서 파트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오고요. 이 물건 변동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등기 얘기해, 등기. 부동산 물건은 등기해야 되는 등기. 어떤 애 등기할 것이냐. 어떤 등기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등기 문제예요. 물론 등기 문제가 공시법이요. 2차 하면 등기법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공시법인 등기법 12문제 나오고 민법에서도 등기 문제 2문제쯤 물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 2문제쯤 나오고 보통 점유권이 1문제 내지 2문제 나오고 뭐 소유권이 보통 한 3문제, 용의물권 3문제, 담보물권 4문제. 이게 평균 출제 비중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작게 나올 때 14문제, 마이너스 15문제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면 이 소유권이란 파트랑, 그렇죠? 소유권 파트랑 이 담보물권이요. 이 두 군데만 합쳐도 몇 문제 되는 거예요?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울 거지만 물권법 중에서도 소유권 파트랑 담보물권 파트가 두 파트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건 양도 많고 어려운 문제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배우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중에서도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양 설명한 김에 물건의 종류, 물건의 종류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럼 보세요. 이건 이제 뭐 설명하는 파트고요. 뭐 이런 데는 점유권이란 물건이 있고요. 소유권이란 물건이 있고, 용의물권의 지상권, 땅을 빌려 쓰는 것,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즉, 우리 민법에는 8가지 물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물건 종류는 8가지 정해져 있어요. 이 8가지 물건 중에서 질권 제한, 나머지 7가지 물건만 시험법입니다. 자, 물건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8가지. 이 다음에 배우면 이 딱 정해진 종류만 써야 돼. 새로운 물건 만들면 안 돼요. 응? 이 정해진 물건의 종류 8가지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좀 익숙하게 돼요. 점유권, 소유권 이렇게 용어 쓰는 것들. 자, 한번 대략적인 거 한번 봐봤어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뭘 들어갈 거냐. 물건과 채권의 비교를 들어갈 거예요. 기초 강의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무슨 말이냐. 응? 제가 그랬죠. 재산이요. 사람의 재산. 재산관계. 이 재산관계 다루는 법을 우리가 그냥 재산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응? 재산관계를 다루는 거. 응? 저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산관계 또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게 바로 민법이에요.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 재산은 2대 재산이에요. 2대 재산. 재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봐라. 그러면 좀 남자, 여자 분류해야 돼. 물론 전 분류하는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을 나이에 따라 분류하라 그러면 유아, 뭐 어린이, 뭐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뭐 인종에 따라 구분해봐라. 흑인종, 백인종, 뭐 황인종, 뭐 대륙별로 분류해봐라. 아시아인, 유럽인, 뭐 오세아니아, 뭐 분류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여러 방식이 있지만 꼭 재산을 이렇게만 구분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남자, 여자로 분류하듯이 재산을 분류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재산을 물권이란 재산, 물권이란 재산. 항상 미자 생략한 거예요. 물권리. 물권리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사람이 사람이 어디 갖고 있는 물건에 갖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채권이란 재산이에요. 채권리. 채권 이렇게 부르는 가장 일반적 물권, 채권.
채권은 채권리의 줄임말인데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가 차주에게 내 돈을 갚아달라, 대금을 지켜달라. 이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가 많아도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럼 분류되는데 양자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뭔가 분류했을 때는 앞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 뭘 분류하더라. 분류하면 뭔가 이제 차이점이 있고 뭔가 구별되는 게 때문에 분류하는 거예요. 아무 차이점도 없는데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 취급의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일단은 물건, 이 물권리는요. 첫째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다. 물건은 물건들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즉 물건 법정지라고 불러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물건은요, 그 종류, 가짓수, 뭐 소유권이다, 저당권, 전세권이다, 종류. 또 이 다음에 우리가 물건 배우다 보면 소유권 내용, 전세권 내용, 지상권 내용, 그 권리 내용을 배워요. 그 종류, 그 내용은 딱 정해진 법률과 법률 또는 이 다음에 관습법. 딱 여기 정해진 거. 정해진 종류, 정해진 내용 등을 써야지. 한마디로 두 사람이 합의해서 야 이렇게 하기로 하자. 상부에 합의해서 합의로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종류, 정해진 내용 등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라 부르냐? 이따 보면 이것을 물건 이 법정주의라는 것이 지배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채권은요, 얼마든지 두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 임차 두 사람이 합의만 되면 채권은 얼마든지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 법에 없는 것도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민법 조문에 채권법이라는데 리스 계약, 렌탈 계약 이런 거 없어요. 금융 팩토링 계약 이런 거 없어요. 다 둘이 합의만 되면 법에 규정이 없는 것도 합의만 임의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앞에 배워 들어갔죠. 이 물권법은 정해진 종류. 어디? 법률과 여기 정해진 종류. 전 내용을 써라.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르는데 지금 물권법은 법조문이 제가 아까 188개 조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권법 법조문은 강행법규라는 거예요. 강행법규. 자, 강행법규가 뭐죠? 법에 딱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 법에 정해진 거와 다른 것은 임의로 창설하거나 합의로 배제할 수 없어요. 딱 정해진만 써라. 법대로 해야 되는 거. 근데 채권법은요, 얼마든지 임의 창설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이 채권법을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매매니, 교환계약이니, 임대차, 각종 계약 맺는 건데, 이런 채권은 임의법규예요. 그 법조문들이 다 임의규정이라는 임의규정. 성격이 다르잖아요. 물권법은 법의 규정대로만 하는 거. 채권법은 임의법규. 임의법규는 뭐예요? 이 법조문과 다른 의사가 있거나 다른 특약이 있다면 의사와 특약 따라 가는 거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이 법을 따라오라는 거야. 그럼 법조문과 다른 특약으로 법을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채권법에서 매매 파트 가면 매매 비용이란 말이 나와. 지금 제가 임의법규가 뭐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 지금요. 매매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 법조문이에요. 이 채권법 법조문이에요. 아, 중개 수수료 어떻게 내는 거예요? 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매수인이 반씩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특약이 있었어. 중개 수수료는 전액 매도인이 부담하지 매수인은 부담하지 않기로 하자. 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중개 수수료 어떻게 내야 돼요? 그 특약대로 매도인이 100% 부담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있지만 다른 의사가 있다 의사를 따라가고 아무런 의사도 없을 때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채권법은요. 법의 규정을 위반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 법대로 꼭 지켜야 되는 거. 법대로. 이거 법대로 지켜야 돼. 법 위반하면 다 무효예요. 이거 법대로 지킬 필요가 없죠. 의사가 특약이 있다면 임의법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죠. 또 채권법은요. 이런 말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계약 자유원칙이란 말을 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약을 통해서 누가 채권처럼 만들어갈 것인지 다 너희 자유에 맡기지. 뭐 법이 개입해서 누구랑 계약 맺어랑 누구랑 임대 계약 맺어라 강제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럼 채권 흐르는 정신, 계약, 자유원칙. 자유롭게 니들이 다 알아서 쌍방 합의를 통해서 다 창설해 가라. 물건만 흐르는 정신을 물건, 법정. 법정주의란 말이 뭐냐면요. 법에 딱 정해진 대로만 하라. 법정. 서로 달라요. 여기는 또 주로 강행법규. 법의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임의법규. 이런 차이가 좀 벌어지고 또 하나 이 물건이란 재산 어떤 재산이냐. 성인적 정의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물건은 내 어떤 물권리가 있다. 어떤 토지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게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내가 물건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토지 건물에 소유권 물건 취득하면요. 매도인뿐 아니라, 나한테 그 부동산 매면 매도인뿐 아니라, 삼자건 누구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채권은 둘끼리만 주장하는 재산이에요. 제3자라 불러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맺어지면 매도인과 매수인 둘끼리만 주장해야지. 임대가 맺어지면 임대 임차인 돈을 빌려주면요. 빌려 대주와 차주. 둘끼리만 주장해야지. 3자들한테 채권 주장한다는 말은 없어요. 딱 둘끼리만 주장하는 권리. 쉽게 말하면 둘끼리만 주장하는 권리는 채권. 이 사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은 물건.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걸 법률용어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건은 절대권이란 말을 써요. 이건 법률 용어니까 익혀줘요. 물건은 절대권이다. 절대권이란 말은요. 특정인뿐 아니라 제3자건 누구건 누구한테도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물건. 근데 채권은 특정인끼리만 둘끼리만 주장해라. 이거를 상대권이라 불러. 딱 특정인끼리만 상대권이다. 3자한테 채권 주장한다는 말 없어요. 둘끼리만 주장해라. 그걸 상대권. 이런 차이점이 있고 물건은 이제 물권리예요. 물건은 순위가 있어. 물건끼리 물건 순위가 있다. 이걸 무슨 말이에요? 물건은 우선적 효력입니다. 우선적 효력. 이 물건끼리는요 순위가 있어갖고요 선성립.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당권이니 뭐 이런 게 다 물건이 전세권이니 어느 등기를 떼어봤더니 세 개 저당이 잡혀 있어. 누가 먼저 돈 받아야 돼? 경락되면서 순위가 빠른 애가 먼저 돈 받잖아요. 등일 떼어봤더니 1순위 전세권, 2번 순위 저당권. 누구 권리가 앞서요? 전세권 권리가 앞선 거지. 물건끼리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순위가 있다. 그런데 채권은요. 채권은 재산이지만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채권의 재산은. 우선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채권은 내가 먼저 성립했다고 내 돈 먼저 받을 권리가 없어요. 이걸 뭐라 보냐. 채권은 모든 채권에 선후가 없다. 모든 채권자는 평등주의,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불러요.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돈 빌려줬다 칩시다. 돈 빌려주는 게 채권 채무 관계 맺는 거야. 빌려주는 사람 돈 빌려주면 돈 빌려간 사람한테 돈 갚아달라는 얘기하는 거지. 3자한테 돈 갚아달라고 할 권리 없잖아요. 그러면 돈 빌리는 계약자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채권이에요. 자, 제가 대학교 동창한테 1년 전에 1억 빌렸어요. 차용증 써줬어요. 저당 잡힌 거 아니야. 저당 잡아놓고 부동산 저당 잡아놓은 건 물건이 되는 거고 그냥 차용증 써줬어. 또 6개월 전에 중학교 동창한테 1억 빌렸어요. 또 차용증 써줬어. 3개월 전에 초등학교 동창한테 1억 빌렸어요. 또 차용 써줬어. 나 돈 1억 생겼어. 적금 탔어요. 누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3명 중에. 먼저 돈 빌렸다 먼저 받을 권리가 없어요. 모든 채권자는 평등한 거야. 평등. 이게 만약에 압류돼 재판 들어가면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줘요. 채권은 먼저 돈을 빌려주고 먼저 받을 돈이 내 돈 먼저 받을 권리가 없어. 법적으로는. 근데 물건은 안 그래요. 1번 저당, 2번, 3번 저당 있다면요. 1번이 먼저 받고 남는 거 있다면 2번 받고 남는 거 있다면 3번 받고 순위가 있잖아요. 채권끼리 순위가 없다. 먼저 성립했다고 해서 먼저 걸쳐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 채권의 재산은. 또 하나 물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배권이다. 물건은 지배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쓸 줄 알아야 돼. 물건은 절대권이다. 물건은 지배권이다. 이런 말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지배권. 지배권이 한 말이 뭐냐. 사람이 어떤 물건에 물권리, 물건이 있어버리면 타인, 나면 남. 타인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누가 도와줘?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자, 내가 어떤 토지 건물에 소유권이나 물건이 있다면 이 토지 건물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나 이 토지 건물 소유권 있는데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 도와주세요. 너한테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그래요. 내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지배한다는 게 뭐냐. 어느 물건이 있다면 어느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 수익 처분하면 되는 거지. 누가 도와달라 말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 청구권이라 불러요. 청에서 구하는 재산이다. 채권은요. 내 스스로 아무리 채권이 많아도 내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빌려준 돈이 많아요. 내가 마음이 돈을 잘 빌려줘. 차용증 많이 받아놨어요. 내가 아무리 채권이 빌려준 돈이 많아도 돈을 갚아줘야 만족하는 거지. 돈 안 갚아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한 거야. 채권자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에서 구했을 때 그 채무자가 뭔가 이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응? 타인의 도움을. 타인의 청에서 구하는 재산이다 그래서 청권이나 채권은 타인의 도움, 이 다음에 타인을 채무자라 불러요.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내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이게 채권인데. 그 대금을 지급받아야지 만족하는 거지. 아, 내가 대금주 청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매수인 대금 지급 안 하면 만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채권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 타인의 채무자의 이행. 빨리 이행해달라. 이 청에서 구하는 재산이다. 그럼 한두 가지 간단히 봤어요. 그러면 같은 재산이지만 물건은 모든 사람이 청할 수 있는 절대권이며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재산이며 또 물건은 순위가 있어. 먼저 우선한다. 그게 강력한 거예요. 채권은요. 우리 둘끼리만 주장하는 재산이고 또 채권은 내가 먼저 채권 가졌다고 해서 내가 먼저 받을 권리도 없고 또 하나 채권은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가 청에서 구했을 때 이행해줘야 돼. 도움을 필요한 재산이다. 그럼 같은 재산이지만 어느 게 강력합니까? 아, 물건에 대한 재산이 강력한 재산이지. 이건 강력한 재산이죠. 채권은 물건에 비해서 다 재산이지만 권리가 약한 재산이에요, 이게요. 자,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요.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들이다. 물건, 채권 그러면 지배권, 절대권,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 물건, 법정 대출, 물건법은 강행 규정. 채권법은 임의 규정. 또 채권은 둘끼리 주장하는 거지. 특정 기만 주장해야지. 3자 채권 주장한다는 말 없다. 또 채권은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채권 채무청에 구했을 때 채무자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청구권이다. 청에서 구하는 재산이다. 물건 누가 청구할 필요 없다. 내 스스로 만족할 지배권이다. 이런 얘기들 몇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얘기들이 기초 강의할 때 이제 한 번 들어서 이렇게 머리 남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자, 물건 법정제한 말 봤어요. 자, 물건의 종류, 가짓수. 그럼 우리가 제가 8가지 따라서 가짓수. 이 정해진 종류만 써라. 내용 아직 안 배웠어요. 소유권의 내용, 전세권의 내용, 지상권 내용. 그 내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내용들만 써라. 응? 어디서? 딱 두 군데. 법률과 관습법. 물론 관습이 뭐라는 얘기 그냥 다 볼 거예요. 이 두 군데서 인정을 받고 써야지. 법에 정해진 종류. 법의 내용이 아니고 쓸 수 없다. 응? 정해진 종류 내용사. 이 물건 법정주의가 주로 물건법이 제가 185조부터 372조까지 따르죠. 물건법이 주로 이 법조문들은 주로 강행 규정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물건 법정주의라 불러요. 자, 이렇게 막 그 말만 정해진 종류들만 써라. 법에 정해진 걸 써라. 그 물건 법정주의 부른다는 거. 말뜻만 알면 돼요. 자, 이건 물건 택하고 있다는 거. 내 맘대로 법에도 없는데 내 맘대로 물건을 막 임의로 창설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막 합의해서 막 배제하거나 합의해서 막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요. 물건 법정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물건 효력에서는 물건은 물권리가 사람이 물건이 있다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느냐? 첫째, 물건은 우선적 효력인 것이다. 채권에는 채권이라는 재산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다. 채권은 내가 먼저 채권을 성립했다고 해서 내 돈 먼저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런데 물건은 그렇지 않다. 선성립. 먼저 성립한 것이 항상 우선한다. 그러면 물건끼리는 순위가 있다는 거, 순위가 있다. 채권끼리 순위가 없다. 모든 채권자는 선후가 없어. 앞뒤가 없어. 뭐 먼저 성립했다 먼저 받을 권리 없잖아요.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물건은 그렇지 않다. 순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물권은 먼저 성립한 걸 우선한다. 물권기에 순위가 있다. 이 정도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물권의 우선적 효력, 채권의 우선적 효력이 없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배우겠지만 일단은 상견례 하는 거예요. 상견례. 물권 법정지, 물권의 우선적 효력 이런 용어들. 그런 용어들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권에는 저 보세요. 이런 얘기도 중요해요. 이제 보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이 물권청구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근 한 7, 8년 본 시험에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물권법 문제 14문제, 15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물권청구이에요. 물론 33회 때도 나왔어요. 32회 때도 나왔어. 그럼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권청구. 요거 이제 굉장히 이 다음에 이제 자세히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물권청구란 말이 뭐냐. 자, 보세요. 누군가가 내 물권이나 이제 물권을 이렇게 침해한다 그래, 침해. 물권을 침해했을 때. 자, 침해했을 때 이 침해를 물권자가 이 침해를 배척하는 권리, 침해를 배척하는 권리를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물권적 총행사한다 불러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어느 토지의 소유권자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등기 떼어보면 내 앞으로 등기 났어요. 그럼 나 소유권자. 근데 소유권자라면 이 토지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해야 되는데 내가 미국 지사 나가서 2년 근무하고 왔더니 누가 내 토지에 내가 토지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의 물권자인데 무단으로 비밀소송을 쳐놨어요. 그럼 우리 토지 소유권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때려부셔라, 철거하라, 제거하라. 요거해야지. 그게 물권청구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미국 지사 나가서 한 2, 3년 근무하고 왔더니 브로커들이 매매한 적도 없는 이 토지를 매매한 적도 없는데 그 매매계약, 거미계약서 위조해서 내 인감도장 다 위조해서 사업판에 꾸며서 지네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내버린 거야. 알았다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죠. 야, 나 토지 소유자다. 나 매매한 적 없다. 돌려달라. 소유권에 기한 목적을 반환. 말로 안 되면요. 소송 내야죠. 명도소송. 그 물권청구 행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옆집에서 새로 집을 짓는데 옛날 구옥이에요. 때려부시 집을 짓는 게 좋은데 이게 건물 칠 때 안전 펜스 설치하지 않고 안전망 설치하지 않아서 아침에는 뭐 돌멩이가 막 떨어져 있고 막 그 땅을 팔 때마다 막 담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 담이 무너지진 않았어, 아직. 그 돌멩이 사람이 맞진 않았지만 염려가 있잖아요. 적당 조치를 취해달라. 이리 공사하면 안 된다. 안전 펜스 설치하고 집안 보강 공사하고 안전망 칠 때까지는 공사 중단하라, 중지하라. 요거 할 수 있어야지 내 소유권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야. 돌멩이 맞았니? 집 무너졌니? 무너지면 책임져 줄게. 늦잖아요. 그래서 물권청구하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 물권을 침해했다는 이런 결과 발생하거나 침해할 염려,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물건 쫓아가서 이 침해를 배척해서 내 스스로 내 물건을 스스로 보호하는 권리를 물권청구냐 불러요. 근데 문제는 이 물권청구는 이 8가지 물권자들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요. 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요 7권 모든 물권자들은 이 물권청구는 다 행사할 수 있어요. 모든 물권자들은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물권청구는 있다는 거예요. 그 침해를 배척해서 내 스스로 내 물건 보호하는 것을 물권청구 행사한다 부르는데 모든 물권자들한테 이 권리 다 인정된다. 근데 몇 가지 종류는. 자, 누가 침해했을 때 목적물, 반환청구권, 소유권의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전세권의 기한, 지상권의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내 땅 돌려달라. 반환청구권, 목적물 반환청구권. 아까처럼 매매소 위조해서 등기 이전에 갔을 때 땅 주인이 나타나 내 땅 돌려달라. 목적물 반환.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결과 제거, 방해 제거 다 때려 부셔라. 왜 남의 땅에 무단 지상을 지었나? 지상을 다 철거하라, 제거하라. 결과 제거, 청구권, 철거하라, 청구권. 또 염려가 있을 때 이 물권청구는요. 꼭 누가 침해는 결과 발생하는 염려만 있고도 행사할 수 있어요. 염려 있을 때 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 소유권의 기한, 예방, 무슨 예방 청구권. 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 집안보호사 해달라. 안전만 해달라. 지금 물권청구 종류 몇 가지다? 3가지다. 이 3가지 행사에서
물권자 스스로 내 물건을 보호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행사한다 부르는 거야. 자, 총 세 가지의 목적을 반한 결과 제거,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를 행사해서 스스로 내 물건을, 내 소유권을, 내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을 물권청 행사를 부른다. 근데 물권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다? 모든 물권자들은 이 권리는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이 다음에 더 배우지 용어 자체. 모든 물권자들이 내 물건 침해했을 때 스스로 이렇게 보호하는 권리를 물권청구권을 행사한다 부른다. 근데 물권청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누가 침해했을 때 내 땅을, 내 건물을 돌려 목적물 반환. 누가 내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 철거하라, 제거라. 결과 제거, 방해 제거, 청구권. 침해 염려가 있을 때, 자, 옆집에 공사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적당 조치를 철라. 무슨 예방 청구권. 이것은 모든 물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런 물건 행사는 부르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반드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류 여기 나와 있죠. 목적을 반환 청구권. 또 하나는 방해제 청구권. 종류는 또 하나는 무슨 예방 청구권. 염려해서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써 행사해서 스스로 보호받는 내 물건을 지키는 권리를 물권청 행사한다 부른다는 거. 참 용어가 이게 사회자한테 안 쓰는 거지만 참 그런 거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이 공시라는 게 있어요. 공시. 우리가 이제 물권변동이라 말고 공시제도. 자, 제가 첫 번째 여러분 만났을 때 이 변동이라는 말을 설명해 줬어요. 물권 변동, 권리 변동, 채권 변동. 그러니까 변동이란 말은 발생, 변경, 소멸. 이 세 단어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발생을. 그러면 물권 변동 그러면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내가 말을 바꿔볼게요. 어떤 사람이 물권 중에 소유권. 근데 소유권에 예를 들게 물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건 소유권이야. 어떤 사람 어떤 부동산 소유권이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회 물권 변동에서 이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물권 변동 반드시 공시해라. 공시. 2차 공시법 따로 배워요. 그럼 공시한다는 말은 물권은 공시해라. 공시. 이렇게 쓰는데 이 공시법이라 불러요. 공시법. 2차 과목에서 공시가 뭐에 줄인 말이냐? 공개, 전시하라. 공개해서 전시한다. 줄여서 이거 생략해서 공시한다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공개, 전시하라는 거예요. 공개, 전시해놓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개, 전시해야지 거래 한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게 되면 뭐부터 떼어봐요?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보잖아요. 뭐가 설정되어 있냐, 뭐가 안 잡혀있냐. 거기에 기재된 데로만 인정되는 거지. 그 등기에 기재되지 않는 데로는 인정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히 해서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남들에서 공개, 전시하, 공시해줘야 된다. 반드시 공시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채권은요, 물건은 공시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남들 알아볼 수 있게 모두 공개 전시해놔라. 공시하지 않으면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채권은 공시한다는 말이 없어요. 공시제도가 없어요. 채권이라는 것은 왜 둘끼 알면 돼? 누구와 누가 돈 얼마 빌려준지 둘끼 알면 되지. 삼자들이 누구와 누가 돈 빌려준 관계가 채권 채무 얼마인지를 몰랐다고 손해볼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물건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공시를 안 해놓으면 거래 안전 해치는 거야. 근데 채권은 둘끼리 알면 되는 거지. 삼자들 몰랐다고 거래 안전 해치고 손해볼 염려 없잖아요. 채권을 공시한다는 말이 없어요. 뭘 공시해줘야 돼. 근데 공시제도 몇 가지가 있냐. 결론부터 사람의 물건 중에서 부동산 가진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는 등기해야 된다. 등기를 통해서 알려라. 알리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할 수 없어. 이 공적 장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의 동산. 물건을 크게 분류하면 동산, 부동산 분류를 해요. 근데 동산은 장부가 없잖아요. 다이아 등록 원부, 명품 시계 등록부, 세탁기 등록부, 국가 관련 장부가 없잖아요. 그냥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점유.
가지고 있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면 권리 있다라고 알자는 거예요. 응? 부동산 뭐 통해서 등기 통해서 공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동사는 일일이 수만 가지잖아. 모든 동사를 다 장부 만들 수 없잖아요. 냉장고 등록부, 세탁기 등 다 만들 수 없잖아요. 물론 동사 중에 특수한 거, 자동차 등록원부, 중장기 뭐 등록원부, 선박 등기 몇 가지는 있지만 수만 가지 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점유, 가지고 있다면 곧 권리가 있다라고 공시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이 다음에 보면요, 이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습법 이 다음에 설명하고 관습법에 따라 공시한 방법 뭐냐?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인방법. 내 것임을 알리는 이 관습법이 뭐냐면요, 우리 민법 어디에도 법조문이 없어요. 법조문이 없지만 관습법이란 말 뜻이 그 뜻이에요. 법으로 규정된 건 없지만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이 관행 관례로서 인정되는 거,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록 넓은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되풀이어가 있는 거, 법에 규정은 없지만.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관습법이에요. 분묘, 산소짜리야. 분묘기지권. 산소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남의 땅에 쓴 산소도 땅 주인이 함부로 손댈 수 없다. 근데 우리 법조문 어디에도 분묘기지권이라는 산소짜리의 법조문이 없어요. 관습법 인정되는 물건이야. 근데 관습법에 따라서 알리는 방법은 뭐냐? 명인방법이라. 명인방법. 응? 알려야 돼요. 명인방법. 그러면 어쨌든 공시만 몇 가지가 있냐? 물건 알려야 돼. 채권은 공시하지 않는다. 물건 알려야 된다. 공시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동사는 장부가 수만 가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점유, 가지고 있다면 권리 있다가 알리는 방법. 관습법에 따라서 알리는 방법이 바로 명인방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라. 알리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 일단 말만 들어주세요. 이런 공시제도 이 다음에는 2차 과목인 등기법에서 따로들 많이 보실 거예요. 공시방법. 알려라. 물건은 공시한다. 공시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등기, 점유, 명인방법. 용어 한번 들어보는 거. 알리지 않으면 권리도 인정할 수 없고 권리 변동도 인정 안 한다. 장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 하지만 채권은 공시하지 않는다. 요 정도 얘기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지만 한번 좀 이렇게 상견례 삼아서 그런 거를 우리가 들어보자. 일단 귀에 익숙해져야 돼요. 처음부터 뭐 다 알아듣는다. 그럼 3개월이면 다 끝나지. 그렇지 않아요. 몇 번이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ABCD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서 지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